129페이지. 하지만 자신의 신성함을 인식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외부 의도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외부 의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외부 의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종교 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 외부 의도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신은 창조주로부터 숭배를 요구하는 통치자로 변했고 그의 본질은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통치자는 무엇을 하는가? 심판으로 정의를 지키고 행위에 합당한 상과 벌을 내리며 신하들을 다스리고 보살피고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불법과 만행만이 끊일 줄 모르고 이어진다. 의인들은 고통받지만 악인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악랄한 짓을 벌이고 있다. 정의는 어쩌다 한 번씩 겨우겨우 승리한다. 간청과 기도는 기대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신에게 간청을 들어주고 정의를 지키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울 수 있겠는가. 그는 그 정도의 권능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명백한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펜듈럼 지지자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인정한 신의 역할에 맞춰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모두 신의 뜻이다 또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공적에 따라 보답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인간은 불량 학생처럼 선생님에게서 도망쳤고 그래서 어떤 나쁜 짓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붙잡히기만 하면 가장 큰 벌을 받으리라는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모든 추측을 버리고 볼 때 신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억측과 공론을 늘어놓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모든 생명체의 의도는 현실을 조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선생님들도 도대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목적이 없으면 그죠? 그러면 현실 조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산 가고 싶은지 서울 가고 싶은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차 타고 그냥 운전대가 가는 대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삶은 그렇게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책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그냥 차 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럴 수는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얘기랑 무슨 얘기랑 일맥상통하냐면 7가지 습관에 나온 네가 제주시에서 서귀포 지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열심히 살수록 위험하다랑 똑같은 말인 거죠. 목적이 없잖아요. 내가 뭘 통제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뭘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간청과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상과 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다스리고 보살피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현실을 조종하는 거랍니다. 어떤 현실? 그죠? 어떤 현실? 그건 선생님네 각자가 다르다. 신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은 아무도 할 수가 없다. 실로 모든 것을 신이 관리한다. 다만 그는 권좌에 앉아서 중앙집중 방식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의 생명체를 통해서 조종하는 것이다. 신이 이 세상 밖에 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각 생명체 안에 신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각 생명체의 의도가 그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살게끔 놔둔 거라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다 준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하는 일들 자체를 열등감을 갖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거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버려주시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내가 살려고 했던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저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과연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자포자기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로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건 자포자기잖아요. 신은 자신의 일부로서 각 생명체의 영혼을 불어넣고 각자의 인식 범위 내에서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다. 인식 범위 내에서 레벨이죠. 높은 레벨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낮은 레벨의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서 광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각각 일정 수준의 의식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인간의 의식은 상위 수준에 있지만 그 때문에 돌멩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돌멩이들도 의식이 있다고 나와 있죠. 의식 측정할 때 그들은 또 다른 시간적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현실을 조종하는 데 기여한다. 그거죠. 우리가 한라산에 있는 그 바위가 우리가 가서 포크레인으로 뛰어오지 않으면 그 바위는 진짜 1000년 이상씩 가잖아요. 수천 년에 가죠. 뭐 만년도 갈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 사람이 100년을 산다라고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거랑 다른 어떤 시간대에 있는 거죠. 강들은 흐르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산은 평지 가운데서 일어나고 사막과 숲, 육지와 바다는 서로의 영역을 싸워서 차지하는데 이 모두가 저마다 의식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현실을 조종하려고 한다. 다만 자각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종의 기회가 많아질 뿐이다. 자각의 수준이 높을수록, 레벨이 높을수록 조종의 기회가 많아져요. 레벨이 높을수록. 이건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죠. 여기서 서귀포까지 누가 빨리 갈까 하면 운전 못하는 사람은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실은 그거죠. 내가 왜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왜 싫을까가 아니라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계속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왜 쳇바퀴 도는 삶을 살고 있지? 내가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고착이 될 거고 그게 더 심해지면 퇴행이 될 거라는 거죠. 한 예로 식물을 보자. 그들은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신비스럽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테지만 그 단어의 의미만큼 그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에게 생물은 영혼이 없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주변을 인식하지 못하는 생물체일 뿐이다. 어찌 보면 식물들은 대표적으로 고착된 생활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생명체잖아요. 일단 누군가 옮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이것은 아주 큰 실수다. 식물은 자기만의 고유한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고 식물세포들은 서로 간의 전이치를 교환한다. 전이차를 교환한다. 이 전이차가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삼투압이죠. 삼투압. 이 놀라운 생명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 삼투압이 식물에서 하는 역할이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전기도 없고 엔진도 없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심장 같은 역할을 삼투압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무도 이제 뿌리에서부터 이제 그
10m짜리 나무도 위로 물이 수분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파리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생명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향기와 맛을 구별할 줄 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겠죠. 뿌리에서. 그 밖에도 그들은 서로 교제할 수 있으며 기억하고 분석하고 고민까지도 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가 클리프 백스터는 식물의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하여 실험을 해봤다. 실험에는 두 사람이 참가했는데 한 사람은 가지를 꺾고 나뭇잎을 뜯었고 또 한 사람은 식물을 보살피고 다정하게 대화를 했다. 그래서 그 식물은 두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 방에 나쁜 사람이 들어올 때 식물은 비명을 질러 자동 기록기의 바늘을 최대치로 올라가게 했고 착한 사람이 다가올 때 식물은 고요히 진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 백스터는 식물이 전자파의 진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실험 참가자가 나뭇잎을 뜯어야겠다는 생각만 해도 식물이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백스터의 실험을 다른 과학자들도 시도해봤는데 결과는 같았다. 그러한 실험을 하는 연구실에서 실내의 한 꽃이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을 드러냈다. 꽃이 방사하는 전자기파의 파형을 측정하는 실험실의 한 여자 연구원이 꽃과 다정하게 대화를 하면서 물을 줄 때 그녀는 꽃이 가르릉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와 달리 꽃은 그녀의 모습에 가득 찬 기쁨을 보였다. 그 꽃이 질투의 징후를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연구원들은 더욱 놀랐다. 꽃이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사랑의 유예를 시작하다 그 꽃은 다름 아닌 우울 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식물뿐이겠는가 여러 연구를 통해 DNA조차 원시적인 반응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스펙트럼 측정기로 측정한 DNA 분자는 구조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DNA의 기분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DNA 분자들이 기분이 편안하면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스펙트럼 측정기 상자를 가열하면 그들은 고열에 반응하여 깨끗거리는 소리를 낸다. 특정한 온도에서 DNA는 파괴되면서 죽는다. 놀라운 것은 DNA가 파괴된 비어있는 상자에서 40일 동안 그들의 인종의 소리가 들렸는데 스펙트럼 측정기는 물질적으로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죽은 분자들의 유령 방사파를 감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80년도 중반에 소련 과학 아카데미 물리기술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러시아 과학자 표트르 고라예프가 최초로 발견했다. 하지만 정통과학은 예상대로 그러한 연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표트르도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른 것 같죠. 이게 표트르가 피터예요. 피터 러시아식 발음이 표트르예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표트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불렀다고?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는 베드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베드로가 아니겠죠. 그 말이 이스라엘 발음이 우리나라에서 넘어오면서 바뀐 게 베드로죠. 요한도 원래 뭐라고요? 요한 하니까 다 요한이 존이에요. 존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그때 당시 표기하면서 요한이 된 거거든요. 식물은 자신의 권리와 감정과 고민을 목청 높여 표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기뻐할 줄 안다. 다만 사람보다 식물들은 좀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 프랑스 베르베르 작가 베르베르 무슨 베르베르지? 프랑스 유명한 작가 베르베르 있죠. 개미 지은 사람. 그 사람도 그 베르베르 영어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버나드 웨버인가 이렇게 나와요. 버나드예요. 버나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프랑스 이름 다르고 누구 이름 다르고 누구 이름 다르고 헨리 프랑스식 발음이 뭐예요? 헨리 프랑스식 발음이 앙리예요. 앙리.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게 같은 이름인지 발음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네. 러시아는 러시아 이름 쓰고 프랑스는 프랑스 이름 쓰고 이러는 줄 알았죠. 똑같은 철자인데 다르게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투리처럼.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기뻐할 줄 안다. 다만 사람보다 식물들은 좀 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잠자는 사람이 꿈속에서 그러는 것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면 웃고 적대적인 음성을 들으면 침울해지는 것이다. 이 멋진 꿈꾸는 존재들은 우리 삶의 원천이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건강이 좋은 음료에서부터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그늘에 이르기까지 온갖 혜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쾌해하지도 않고 항의하지도 않는다. 식물은 희미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돌봐주면 우리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화나게 한다면 그는 무엇을 느낄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고도로 지난 두 발 달린 존재가 옆을 지나가다가 무정하게도 가지를 꺾을 때 나무는 무엇을 느낄까? 두려움, 통증, 노여움일까? 그 두 발 달린 존재가 도끼를 들고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는 생명체에 다가갈 때 그는 느끼는 공포감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까? 도끼날이 몸에 박히면서 생명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떠나갈 때 나무가 느끼는 소름 끼치는 고통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게 금극목이에요. 쇠가 나무를 극한다. 식물은 생물학적 재료를 다루는 사람들의 가혹함을 말없이 목격하는 식물이 느낄 감정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생명체들이 느끼는 만큼 예민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깊이 잠자고 있기를 바란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가혹하고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 하지만 인간이 환상에 빠져서 오직 자기만의 영혼과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을 멸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이 깊어서 펜들럼의 문명으로 타락하지 않은 민족들은 동물을 죽이거나 나무를 베기 전에 그들의 용서를 빌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벌레를 밟지 않도록 항상 아래를 보고 걸어다니고 오솔길을 다니더라도 괜히 풀 밟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평등하다. 사람이 이런 견해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그의 존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와 비교했을 때 인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깨어있는 것일 뿐이다. 삶이란 일종의 꿈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꿈꾸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놀라운 세상이 있다. 각자는 자신의 꿈속에서 살면서 항상 뭔가를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또한 권리가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생명체는 저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완성의 절정에 도달했다고 자만하는 인간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목표 달성의 과정이 진화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진화는 신이 선택한 창조의 방법, 현실 형성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진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레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책을 읽을 때든 공부를 할 때든 아니면 어른들이 물어볼 때도 너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너 전공이 뭔데? 이게 그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번연이 나왔는데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창피해요. 창피한 일이 아닌데 왜 그 전공 나왔다고 해서 꼭 그 전공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싫어해. 근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남희 선생님하고 나하고 무슨 초등학교 동창도 아닌데 사회에 나와서 만나면 그 사람의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만날 건지 아니면 다음부터는 연락 안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얼굴이나 알면서 지낼 건지 그냥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지. 너 목표는 뭐고 너의 진화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유유상종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서로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도 될 수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유유상종이 개연상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발전인지 개연상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의도와 의지에 의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개연상의 그룹에 들어갈 건지 진화의 그룹이 들어갈 건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목표가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꼭 기억해서 하셔야 되는 단어 두 가지는 목표와 진화예요.
이거 선생님인데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표를 물어보시라고. 그 사람의 목표, 목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몇 번 만나든가 한 번을 만나든가 내가 이 사람하고의 교제가 진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진화가 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아주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하는 거고, 시간 낭비뿐만이 아니라 개연상까지 일어나면 치명적이 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하면 유흥업소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일 하려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그냥 꼭 술집 여자가 될 거야. 이랬겠냐라는 거야. 나는 커서 그래 저 오빠 저 형처럼 호스트바에 다녀야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목표와 진화에 대해서 생각 없이 계속 산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네. 선생님들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술집에 갈 뻔한 일이 없었어요? 있었잖아. 다 있다고. 그런 유혹의 시간들이 찾아온다니까. 근데 선생님네는 다른 목표와 다른 진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거고, 지금 술집에 있는 그 내가 아는 그 지인들은 그죠? 개연상에 봉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호킨스가 얘기하잖아. 선생님처럼 살면 살도 안 찌고 다해.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가 책에 정확하게 했잖아. 그렇게 계속 가리지 않으면 위험해질 거라고 했잖아요. 데이비드 호킨스가 책에 써놓은 것 중에 제일 저 뭐 하는 내용이 뭐죠? 이 사람이 나는 정말 저 할아버지는 좋은 할아버지. 정확하게 책에 이거 적어놨잖아요. 데이비드 호킨스가. 구매자 위험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파는 사람이 나쁘다, 사는 사람이 나쁘다? 둘 다 나쁘다. 나쁘에 따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 샀다면 파는 사람이 나쁘다, 사는 사람이 나쁘다. 지가 사는 게 잘못이지. 우리는 파는 사람이 나쁘다고 배우잖아요. 뉴스데스크에도 맨날 파는 놈을 족치라고 하지만 그 사람 족쳐도 또 다른 사람이 사기꾼들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응. 네가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네가 왜 선택했느냐. 나 애들이 군것질 그 애들이 사오잖아요. 난 원재료명을 보거든. 아 뭐 이딴 걸 진짜 왜 파냐고 애들한테. 왜 이런 걸 만들어서 팔지? 몸에 하나도 안 좋고 진짜 나쁜 것만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은 하죠. 나는 안 사먹지. 근데 애들은 사먹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10살, 지금은 30살까지 부모가 봐줘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멋진 책이에요. 트랜스피. 그렇다고 자식들도 부모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이지? 자식들도. 아니 평생 요즘에는 아까 신경 30년 이렇게 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뭐 해주는? 부모님요? 응. 뭐 내가 직접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해주는 건 없지만 뭐 엄마 아빠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 부탁하는 것도 또 해줘야 되고 그거 신경 써야 돼요. 부모만 자식 신경 쓰는 거 아니. 자식도 부모 신경 써. 우리 남미 선생님은 조금 더 나이 들어야 성숙해질 거예요. 아직도 철부지라 얘기하는 아니 세상에 잘하는 자식은 아니 선생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못해요. 근데 정확한 생각은 잘 해야지. 우리가 과연 부모님이 우리한테 한 것만큼 해줄 수 있는 자식이 진짜 글쎄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진화론은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세계는 신이 본래 창조한 대로 원칙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진화의 본질은 지속적인 양의 변화가 점차 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지속적인 양의 변화가 점차 질을 변화시킨다. 진화의 본질은 지속적인 양의 변화가. 그래서 잠깐 동안 볼 적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아주 큰 시간이 지났을 땐 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진화라는 거. 이런 생각은 찰스 다윈이 생물학적 측면에서 최초로 명확하게 발표했다. 다윈에 의하여 진화의 원동력은 유전적 변이와 자연 선택이다. 변이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새로운 생물체의 형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바탕이고 유전은 그런 형질을 확립하는 것이다. 생존을 위한 경쟁에서 가장 잘 적응한 생명체가 결국은 살아남는 것이다. 다윈의 이론은 모두 옳더라도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빠졌는데, 즉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자연 선택과 유전이 하는 일이란 이미 실현된 현실은 새로 생긴 형질을 확립하거나 아니면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형질은 애초에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들은 왜 생긴 것일까? 왜 본래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지느러미, 날개, 발톱, 털, 뿌리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진화의 과정에서는 급격한 변화와 느린 변화,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발생과 퇴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각기관의 발생 및 진화 과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각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것은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는 급격한 질적 변화이고 근본적인 변화다. 생명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명의 유전 코드가 생겨났다는 말인가. 트랜스핀 모델에서는 변화는 의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명백한 결론이 나온다. 각 생명체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세계의 층을 형성한다. 각 생명체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세계의 층을 형성한다. 이게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 책이랑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변화는 의도에서 발생한다. 변화는 의도에서 발생한다. 이게 성경 창조론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창조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뭐가 있으라고 했죠? 뭐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생겨나고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의도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레벨이 안 돼서. 레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의 레벨이 되면 하나님처럼 땅이 있으라 하면 땅이 생기고 하늘이 있으라 하면 하늘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랬더니 빛이 생기고. 믿습니까? 예. 아, 왜 그래? 의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지금 돈이 있으라 하면 돈이 안 생기죠? 근데 이걸 믿고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집이 있으라, 차가 있으라,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네. 각 생명체는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세계의 층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이 층이라는 게 아까 지금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앞에 이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속적인 양의 변화가 점차 질을 변화시킨다. 이게 진화라고. 그죠? 자, 현재의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끊임없는 다양한 많은 양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생님하고 동생이 달라진 건 거기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나 선생님이나 똑같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었겠지. 그 쌍둥이여도 똑같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어떤 선택에 그 쌓인 게 현재의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뭐다? 고착하고 진화예요. 그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유유상종할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모여있을 거라는 거지. 계속 우리 삶은 그거잖아요. 유치원 때 유치원 친구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때 중학교 친구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모여왔는데 대학교 이후에 그죠? 대학교 이후에 그 어느 시점부터 나는 어떤 동아리를 선택했고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 시점까지 왔냐는 거죠.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던 것들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보세요. 구매자 위험 구단.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죠? 그죠?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던 그 시점에 본인의 레벨이 몇이었냐라는 게 중요한 거라잖아요. 의식혁명.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알고 나도 알지만 내가 여기까지 올 때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냐는 거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나는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내가 뭐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 치명적인 건 또 뭐냐? 체육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좀 이상한 줄 알았어. 남자들은 다 체육 좋아하잖아. 대부분이. 응. 나는 체육 시간에 당번이 좋았어. 교시 지키는 거. 그렇다고 공부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교실에 앉아있다는 그게 수잖아. 금수가 저 뭐에 적합해요? 실내 일에. 목화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좀 좋아하고. 근데 사주가 그렇다고 해서 100%가 아니에요. 전체를 봐야 되지만 그런 성질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무슨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체육 컴플렉스가 있었어. 달리기도 못하지, 뭐 모든 걸 다 못하니까 체육하고 관련된 거. 축구는 아예 안 하지.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냐면 체육 운동회. 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 그럼 하면 다 꼴등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고등학교 어느 시점에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컴플렉스가 아니라 이건 지금 보니까 내가 못하는 거네? 아예 하지 말자. 그럼 난 뭘 하지?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어서 꼴등만 했으니까. 근데 체육보단 공부를 좋아하니까 공부를 선택하자. 그래서 공부를 해온 결과, 계속 책을 읽고 공부를 해온 결과에 그 덩어리가 지금 현실에 난 거죠.